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을 왜 다 재조정, 다시 설정을 하게 했을까요? 먼저 두 나라의 관계가 경제 대국 1, 2위 간의 관계예요. 이만큼 복잡하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되겠다. 중국과의 무역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국방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여러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적 측면 우선이었던 통상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중국이 아까 정부와 공산당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공정 경쟁이 훼손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무역 관계의 마찰이 심하게 초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때문에 너네들과의 통상 관계는 위치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이런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관행이 미국 기업과 미국 노동자들한테 해를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미국 소비자,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산업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에서도 독식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고 이게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육성을 할 때 중국이 되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너무 제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가면 카카오톡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지대권, 기술력 등 같은 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고 도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너네들은 되게 비민주적인 국가여서 인권을 무시한 채로 노동력을 너무 뽑아먹고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 위치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냐? 획기적인 미국 내 투자를 늘려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서술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먼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보호해야 된다. 공급망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된다. 예전 같은 경우에요. 미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자원 보유국이었고 자원 수출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급망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두가 되면서 히토류라든지 여러 자원 물자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강제 노동을 규제하겠다. 미국은 일단 강제 노동은 안 시키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 동맹국들 간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거 IPEF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순방했었을 때 요구했었던 거 있잖아요. 딱 이 세 가지예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협조해달라. 삼성, 현대차 등 한국 내 주요 대기업들 미국에 투자 좀 늘려라. 우리 노동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였어요? IPF 너네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다른 데 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이게 바로 이 보고서가 기초가 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대체적으로 작년에 냈었던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2021년 보고서가 도입부의 1단계 무역협정을 역사적인 경제무역협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WTO로 끌어오고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무역 관계를 하면서 분명히 미국도 굉장히 이득을 본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를 낮춰주는 중국산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이뤘었고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 무역협정에서 중국이 약속한 사항 대부분은 지재권, 보호, 금융서비스 개방 등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추진했던 것만 다시 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 제품 많이 사줄 테니까 무역 관세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때 미국 상품 서비스 협의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너네는 아직도 국가 주도고 비시장 무역 제재를 많이 한다. 비시장 무역 제재라는 게 농산물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수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역 과정에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유튜브 자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비무역 제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근본적으로 변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 장벽을요, 2021년에는 6개의 항목으로 나눴어요. 이거를 무려 14개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올해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는요, 미국의 64개 교역 대상국의 무역 평가를 하는데 EU가 총 49페이지를 서술합니다. EU는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총 해서 49페이지인데 중국은 무려 단일 국가인데 39페이지를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역 장벽이 많은지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확실히 변했다. 너네는 계속 불공정 무역을 하고 국가 주도하고 비시장적인 그런 무역을 하는 나라다라고 이제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 그 다음에 우리를 좋아하는 나라들이랑 힘을 합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중 관련 새로운 법안들을 내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안으로 너네들을 확실히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요, 미국 상원 버전의 미국 혁신 경쟁법과 하원 버전의 미국 경쟁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을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 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중국의 제재 방안 등을 법안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법안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논의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진짜 되면 미국이 중국을 보는 인식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수립하겠다. 이 말은 너네들이 디지털 방향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는 말이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 6월 23일 날 발효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통상 규제로 노동법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과 동법에 의해 지정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업체에 의해 생산된 품목 전혀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거는 다 강제 노동을 사용해서 만든 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물건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거 다 수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상 규범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USTR 2022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보면 디지털 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로요. 중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더 있습니다. EU도 포함되어 있고요. 베트남, 인도, 러시아, 터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디지털 관련해서 미국은 공장보다 약간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많이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우리나라도 규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올 통상 규제가 앞으로 있을 재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상품 규제보다 더 강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제재를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 국가예요. 그리고 미국은 두 번째로 많은 수출 국가고요. 중국은 경제적인 게 크고 미국은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 미중 통상 갈등이 심했던 2019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를 보기 위해 크게 한 4가지 정도 살펴봐야 돼요. 미중 통상 갈등이 미국 연합 대 중국 이렇게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에 대한 제재를 더 할 거고 이 제재의 근거는 국가 경제 안보가 될 겁니다. 국가 경제 안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하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자꾸 자기 나라에 대한 투자를 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수출 통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수출 통제는 중국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가정하면 중국으로 너네들이 수출을 할 때 안보와 관련된 거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투자를 할 때 심사를 더 면밀히 해야 돼요. 우리 2019년에 한번 당했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 했었을 때 경제 안보에 관련돼서 걸었던 거거든요. 한국은 일본에서 주요 물자를 해서 경제 안보상 문제가 있는 나라한테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수출을 중단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한테 그럴 수도 있고 전 미국 우방한테 이걸 당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대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IPEF로 대두되는 이런 미국 경제연합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히 공급망 확대 정도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을 이렇게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려고 우리가 IPEF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탠스가 조만간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요 물자가 가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출 심사라든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구르 노동 강제법을 하면 그만큼 노동에 관련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무역 이런 게 또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ESG랑 또 연결이 돼요. 가버넌스, 그다음에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이거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ESG랑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중국과의 이런 대립이 다자간의 양상을 띠면서 이때 나타난 ESG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가는 ESG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한번 고민 같은 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한적인 데이터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큰 범위의 규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우방국들과 이런 특히 디지털 분야에 관련해서 선제적인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2년간의 짧은 건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차근차근 역사적인 시간을 조금씩 길게 늘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 2년간의 변화만 조금 다뤄봤는데요. 듣고 싶으신 내용이라든지 경제적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우리 거기 메일 주소 있잖아요. 비즈니스만 받는 게 아니라요. 그런 메일도 주셔도 돼요. 성심성의껏 조사해보고 제가 또 잘 아는 분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